안녕하세요, 풋볼택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에서 맨유가 옵사이드로 인해 골 취소를 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옵사이드 규정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며 맨유의 골 장면이 왜 옵사이드인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옵사이드, 경기 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고 때때로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의 옵사이드를 볼 텐데 이거 뭔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접근을 내보자면 공을 주고받는 행위인 패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패스를 하는 선수와 받으러 뛰어드는 선수의 순간적인 위치가 옵사이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옵사이드 반칙은 상대 진영에서 공보다 앞서 있는 아군 선수가 두 번째 최종 수비수보다 상대편 골라인 가까이서 공을 받을 때가 가장 흔하죠. 만약 이런 상황처럼 수비수와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최종 수비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최종 수비수를 따지는 기준은 골키퍼를 포함하여 보기 때문에 옵사이드 라인은 5번 선수를 기준으로 그어집니다. 만약 패스를 넘겨줄 때 아군 공격수가 상대 두 번째 최종 수비보다 앞서 이런 데서 출발했다면 옵사이드가 되고 상대 두 번째 최종 수비보다 뒤에서 출발했다면 온사이드가 되는 것이죠. 경기 중에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 말고도 어떤 것들이 옵사이드 반칙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가에 대해 짚어보고 맨유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군 진영에서는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 진영에서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일례로 2018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득점인데 노이어 골키퍼가 올라온 상황에 독일의 첫 번째, 두 번째 최종 수비수는 이 두 선수입니다. 두 번째 최종 수비보다 앞서 있었지만 주세종 선수가 패스를 보내는 순간 손흥민 선수는 아군 진영에서 뛰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닌 것이죠. 만약 상대 진영에서 출발했다면 이는 옵사이드 반칙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골키퍼 말고 다른 선수들이 첫 번째 최종 수비수가 될 수 있지만 보통 경기를 진행할 때 최후방에 남아있는 선수가 골키퍼이기 때문에 골키퍼를 첫 번째 최종 수비수로 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골라인과 가장 가까운 두 명의 선수가 누구인가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최종 수비수는 때때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 있는 상황은 공의 위치가 옵사이드 라인의 기준이 됩니다. 패스를 받는 선수가 두 번째 수비보다 앞에 있지만 공보다 뒤에 있으면 온사이드이며 공보다 앞에 있으면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됩니다. 또한 두 번째 수비보다 앞서 있더라도 공격 작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수비수의 몸에 맞고 흘러나온 공을 받았을 때는 상대의 터치로 간주되기 때문에 온사이드입니다. 다음은 PK 상황 옵사이드인데 이 기준은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에게 적용됩니다. 골키퍼를 먼저 맞고 나온 공을 찬다면 온사이드, 골대를 먼저 맞고 나온 공을 찬다면 옵사이드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몇 가지 상황인데 공을 직접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공격수가 수비수의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옵사이드 상황으로 의심되는 장면에 가담하는 것도 옵사이드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킥, 코너킥, 스로인 상황 같이 터치라인을 벗어난 공을 처리한다면 옵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죠. 이제 맨유의 옵사이드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페가 디알로에게 패스를 건네는 상황부터 시작되는데 디알로가 상대 진영에 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적용되는 위치지만 부페가 패스를 하는 순간과 디알로가 뛰어드는 순간을 본다면 두 번째 최종 수비수로 잡힌 반 헤케보다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온사이드입니다. 브라이튼은 수비 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디알로에게 패스를 찔러준 부페가 긴 거리를 돌아뛰며 루이스 덩크를 상대로 2대1의 수적 우위를 살려 수비 라인을 깨는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 상황에서도 디알로가 패스를 하는 순간과 받으러 뛰어드는 부페의 위치가 중요한데 역시나 여기서도 두 번째 최종 수비수였던 반 헤케의 발끝보다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공을 갖고 아주 좋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간 부페는 첫 번째 최종 수비수인 골키퍼를 앞두고 있지만 반대편의 가르나초를 보고 땅볼 크로스를 하는데 여기서도 반 헤케는 두 번째 최종 수비수로 걸려있고 침투하는 가르나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보며 선을 그어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확인할 때 거의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가르나초와 반 헤케의 위치죠. 하지만 여기서 가르나초가 더 앞에 나와 있더라도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상 초반에 체크했던 두 번째 최종 수비보다 앞서 있는 경우입니다. 가르나초가 만약 이곳에 위치하더라도 부페가 온사이드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최종 수비수보다 앞선다고 한들 공의 위치가 옵사이드 라인을 긋는 기준이 되죠. 공보다 뒤에서 뛰어 들어왔기 때문에 가르나초 또한 온사이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최종 수비수였던 골키퍼는 부페의 움직임 때문에 이미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골문을 비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가르나초가 조금만 더 집중해 간결한 마무리를 한다면 아주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가르나초의 슈팅은 지르크즈의 무릎을 맞고 텅 빈 골대를 흔드는
들었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두 번째 최종 수비를 따질 것도 없이 가르나초 앞으로 아예 수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페의 크로스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장면 또한 공이치가 옵사이드 라인의 기준이 되죠. 공보다 앞서 있는 지르크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슈팅에 맞지 않기 위해 다리를 빼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르크지의 옵사이드로 기록되며 주심은 득점 취소 판정을 내리죠. 이와 유사하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첼시와 브렌트포드 경기에서 나온 골인데 산체스 골키퍼가 종료 직전 공격 가담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브렌트포드의 역습에 당한 장면입니다. 수비가 아무도 없는 상황, 모페이가 상대 진영에서 드리블하고 있고 뒤에 은베모가 뛰어오고 있죠. 모페이가 패스를 건넸을 때 은베모는 공보다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옵사이드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맨유의 통계를 잠깐 보자면 가르나초가 시도한 슈팅의 골 XG값이 0.71로 나오는데 보통 페널티킥의 XG값이 0.7입니다. PK와 이 장면을 동일하게 둘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높은 확률의 빅찬스를 놓친 매우 불운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